맡고 있는 박승찬 청주시의원입니다. 네, 그럼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략 세미나는 충북도당의 당원분들과 특히 내년에 있을 동시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저명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충북도당 교육연수위원회에서 준비한 세미나입니다. 개회식 후에 반영훈 교수님의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듣고 나서 행사장 아까 말씀한 동편에 인접한 식당 미소국밥 점심 장소거든요. 거기서 함께 하고 난 후 우리 이경기 교수님의 발표에 이어 마지막 이광희 도당 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원래 이게 시리즈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하루에 다 몰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라며 몸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예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명령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님 아울러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민주 열사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율동 묵념.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광희 도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노성일 충주 지역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제천 반양 전원표 지역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충북도당 든든한 버팀목이죠. 고모님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수 고모님, 최정희 고모님, 변상호 고모님, 이수성 고모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으로서 황규철 옥천 군수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충북도당 부위원장 맡고 계신 김경욱, 김광직, 박양규, 박연수, 신용한, 연종석, 이차영, 이태성, 이태영, 정일택, 최충진, 허창원, 김문종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희남 여성위원장, 정재우 청년위원장, 김지현 대학생위원장, 안치영 장애인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우건도 전 충주시장님과 나영찬 전 괴산군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충북도 의원 박병천 원내대표님과 임영은, 박경숙, 박진희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빠뜨린 분들이 계신데요. 이차영 전 계산군수님도 오셨고요. 네. 김현근 상임 고모님께서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일선에서 저와 함께 같이 뛰고 있는 기초위원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원내대표, 충북도당 원내대표 협의회장님과 김나경 괴산군의회 의장님 오셨습니다. 우선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청주시의원입니다. 남희련, 김성택, 신승호, 박완희, 김기동, 신민수, 김영근, 정현수, 김은숙, 정재호, 그리고 이영신 부의장님, 변은영, 송병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충주에서는 이두원, 박상호, 김자운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대천, 권호균, 이정현 의원님들 오셨습니다. 예, 단양, 장영갑, 강미숙 의원님 오셨고요. 네, 그리고 영동 이대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보은 김도하 의원님, 네, 네, 옥천의 이병우 의원님, 네. 그리고 계산에서 다 참석하셨네요. 계산에서 최경석, 이양재, 안미선, 예, 김나경 의장님까지 오셨습니다. 네, 증평에는 연재광, 최명호, 이창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소개는 다 끝났고요. 예, 끝으로 우리 자랑스러운 충북도당 당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서로에게 큰 박수와 인사 격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밖에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는 것이 도리지만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너그럽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의 뜻깊은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광희 충북도당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가 있으니까요. 짧게. 네, 안녕하세요. 이광희입니다. 이번에 충북도당에서 전략적으로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 선거 승리를 위해서 기획을 한 세미나인데요. 지금까지 당에서 단체장을 나가거나 그러시면 당과는 좀 무관하게 또 당의 방향과는 좀 다를 수도 있는 이런 선출직들의 방향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지사 후보부터 구청의원 후보들까지 전체적으로 좀 나아갈 충청북도에서 나아갈 방향을 좀 맞춰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 전략 세미나가 기획이 됐고요. 총 5개 강좌로 준비가 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3개 강좌만 하게 되고 나머지 2개 중에 하나는 나머지 3개는 다 오늘 말씀드릴 거니까 하나는 공공의료 시스템과 돌봄과 관련된 돌봄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기초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 좀 많이 확산되고 있지 못해서 그게 아마 새로운 트렌드로 뜰 것 같아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인 김윤 의원께 부탁을 좀 드려놨는데 다음 기회로 좀 하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현재 대한민국이 새롭게 바뀌기 위해서 각자 단체장님들이나 의원님들 전부 고심을 많이 할 텐데 빈집의 문제라든가 외국인 노동자 문제라든가 이런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지방자치의 트렌드를 9가지로 나누어가지고 행정 트렌드를 한꺼번에 하는 이런 거를 2개를 준비를 했다가 이번에는 빠지고 다음에 지방자치 아카데미 때 좀 집어넣어서 전체가 방향을 한 방향으로 좀 갈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꼭 승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우리가 충북 도지사, 청주시장, 청주시장, 제천시장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4개 군과 플러스 알파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네. 도의원 과반수 이상을 넘어서 3분의 2 먹을 수 있겠습니까? 네. 아니 바로 이 대답이 먹을 수 있습니까? 네. 기초의원 싹쓸이 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역위원장 노승일 충주 지역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번 대선 승리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내년 지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도당에서 오늘과 같은 전략 세미나를 통해서 각각 지역위원회 또는 시의원과 도의원, 시장 후보가 각계약진하지 않고 함께 체계적으로 내년 선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방식으로 함께 충북에서 내년 지선에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다시 한번 내년 지선 승리를 위해서 모두 하나가 되는 우리 충북 민주당 또 저는 충주 민주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원표 제천 단양 지역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즐겁죠? 네. 속이 좀 뻥 뚫리죠? 네. 요즘 그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가 종합 선물 세트를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속이 뻥뻥 뚫리고 정말 얼마나 후련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지난 3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속 시원한 그런 기회를 맛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정치는 막혔던 속을 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재명의 정치, 민주당의 정치는 정치를 접할 때마다, 이슈를 접할 때마다 소화가 잘 되는 정치를 하실 겁니다. 느끼지 못했던 그런 정치 효능감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부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내년에 지방선거 때 되면은 분명히 우리 민주당이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노력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내빈 소개에 빠뜨린 분들이 계신데요. 영동의 이수동 의원님, 보은의 윤석영 의원님, 그리고 김명식 도당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지 하나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 이수 시간을 4시간 30분 반영된다고 했는데요. 그 중앙당 교육연수국 유권 해석을 통해서 4시간만 인정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편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중앙당 교육연수국 지침에 따라서 교육연수 1시간당 1개의 참석 서명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전 교육에 2개의 서명지에, 오후에 2개의 서명지에 서명하시면 총 4개 참석 서명지에 서명을 하셔야 4시간 교육 이수 시간이 인정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건물에 주차하신 분이 계시면은 안내 데스크에 요청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주차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제일 중요한 기념 촬영 순서입니다. 그 자리에 그냥 착석해 주시면 이쪽에서 그냥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지고 계신 그 교육 전략 세미나 책을 이렇게 들고 계시고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우리 모인 거잖아요. 제가 충북도가 한번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그럼 제가 충북도감이라고 크게 외치도록 하고요. 책도 그 뒤에 사람 가리지 않는 한 대에서 좀 높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감! 네, 먼저 올해 제 개회식은 끝났고요. 반영훈 교수님을 모시고 순환 경제 기반 탄소 중립 도시 전환을 위한 전략에 관한 내용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에 근무하는 반영훈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 규모의 모임인 줄 상상을 못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이광희 의원님 뵙고 몇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면 우리 모당 전체 모임에서 한번 말씀을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선뜻 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모임의 규모나 모이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구나. 그리고 또 앞으로 충청북도 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영향이 있는 분들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좀 부담스럽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스스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국에서 공부할 때부터 이제까지 여기에 써 있는 저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큰 담론이지요. 이걸 붙잡고 이제까지 오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거의 대부분 다 이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왜 탄생했을까요? 지속가능 발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래. 예, 좋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죠. 너무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순환도 있습니다. 네. 지속가능 발전이 나오게 된 동기가 있거든요. 왜 저게 나왔을까요? 혹시 그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산업화가 산업화, 지속, 또 환경, 미래 또 연결되는 것 같네요. 또 어떤 거니까 기후위기. 예. 기후위기는 이 지속가능 발전하고 상당히 맥이 있습니다. 예. 지속가능 발전. 우리나라 말로 지속하면 무슨 뜻인가요? 계속하다 이런 뜻이죠. 영어로 지속가능 발전은 뭘까요? 예, 말씀이 저기서 나왔는데요.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합니다. Sustain이라고 하거든요. Sustain이 영어로는 한국말로 번역될 때 지탱하다, 지속하다, 부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을 왜 했을까라고 이렇게 역사로 올라가 보면 유럽에서 출발하거든요. 유럽에서 1972년도에 스톡홀름 선언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요. 그때 유럽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1972년도는 막 중화공업이 좀 막 일어나던 그때이지 않습니까? 유럽은 이미 그런 것이 거의 끝난 상태이고요. 그리고 유럽은 이미 산업혁명,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산업혁명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서 거의 끝자락에 온 느낌이라고 할까요? 영국은 런던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스모그, 런던 스모그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런던 스모그만 상상하셔도 유럽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은 산업화의 거의 그 끝자락에 아주 심각한 위험의 상태에 있었거든요. 어떤 위험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환경 오염입니다. 유럽의 그 유명한 산자락마다 여름에도 시뻘건 색깔들이 드러났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산성비 때문입니다. 아까 기후위기 말씀하셨는데 기후위기로 넘어가는 그 단계인 것이죠. 산성비가 왜 생기나요? 우리가 화석연료를 떼게 되면 속칭 질산화물 그리고 탄산과 연결된 그 탄소 화물 그리고 또 염소와 연결된 그런 복합적인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든요. 그러면 그 오염물질들이 물과 만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 산성비가 내립니다. 약산성, 약질산 그리고 약황산 이런 산성비가 내리면서 혹시 여러분 이 대리석으로만 석회석으로 만든 그 석상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이 팔 잘리고 코 떨어지고 그거 사진으로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게 바로 산성비를 방증해주는 그 피해를 방증해주는 것이겠죠. 산성비가 내리게 됐을 때 나무가 다 죽게 되고요. 그리고 하천이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고 그것을 먹고 사는 생물들, 동물들 그리고 사람까지 이제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됐던 것이죠. 예. 그리고 런던 스모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유럽인들이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게 무엇 때문이지? 우리가 이제까지 성장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과연 이런 결과를 초래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했고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972년도 스톡홀름에서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성장의 한계. 성장의 한계가 있구나. 근데 그 성장의 한계에 가장 밑바닥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원이 있습니다. 자원. 우리가 지금 성장하거나 발전하거나 하는 그 동력으로 삼았던 그 자원, 특히 무엇입니까? 화석연료. 그 화석연료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물론 화석연료뿐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와 물과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연에 기대어 사는데 그 자연이 우리가 지속해온 그 발전, 그 경제개발의 결과로 다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인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원이 고갈되면 마지막에 위기가 어디에 닥칩니까? 인간에게 닥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라고 하는데 정말 기후위기를 실감하십니까? 나는 기후위기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오, 이렇게 많으시군요. 아직은 견딜만 하지 않을까? 아, 예. 한 진짜 몇 분밖에 안 계시네요. 제가
우리 이제 충북대학교 와서 학생들하고 강의할 때 기후위기 얘기했거든요. 그때 2004년도입니다. 학생들이 실감하지 못했어요. 거의 지금 이 정도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면 정말 한 10분의 1 정도나 실감을 할까?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미 20년 지나고 나서 우리는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왜일까요? 지금 여름에 우리 특히 그런 걸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도와 이상기온과 홍수.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제일 지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산불 이런 것들이죠. 산불도 기후 위기와 결코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깊이 연관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기후 위기를 초래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화석연료 자원의 고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다시 지속가능 발전에 얘기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속가능. 아까 지속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지속은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계속해서 후퇴 없이 진보, 전진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영어로 번역한 것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영어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무언가를 지탱해주고 부양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면 부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부모님들이신데요. 여기 모이신 분들이. 우리가 가족을 부양하지 않습니까? 엄마건 아빠건 모두 상관없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능력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건강한 체력과 경제력과 건강한 정신과. 그래서 우리 사회를 정말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우리 가정에서 키워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정이 우리 사회를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정에서 어떤 사람을 키우느냐에 따라 우리 국가의 미래,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결국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이 부양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양 능력은 단순히 경제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말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 이런 것입니다. 1972년도 스톡홀름에서 그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를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대단히 위기감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우리 이대로 될까? 이대로 하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유럽 사회의 그 산업 사회의 그 종말을 생각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위기감이 있나요? 이 지속가능 발전의 말 속에 그 위기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위기감이 있습니까? 지속가능 발전은 그 위기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그 정도의 위기감을 우린 지금 느끼고 있다면 저 말을 저렇게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저 말을 번역한 사람에게 굉장히 반항하고 싶어요. 항의하고 싶어요. 당신 무슨 생각으로 저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를 지속가능이라고 얘기했냐? 무슨 문제의식이 있었냐 너한테? 우리 국가가 저걸 채택할 때 무슨 문제의식으로 저렇게 말을 지속가능하다고 말을 붙였냐 말입니다. 저는 거기부터 심각한 문제를 생각합니다. 저 말은 위기가 느껴질 때입니다. 지탱할 수 있냐고요. 여기에 바렐을 120kg, 130kg, 150kg, 200kg를 하면 지탱할 수 있냐고요. 250kg, 300kg가 지금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이게 여기 지탱할 수 있으니까 부러져 버리고 말겠죠. 그 위기감이 지탱 가능 발전입니다. 저는 저 지속 가능 발전을 지탱 가능 발전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이제부터 우리 너무나 평온한 마음으로 너무나 그냥 안이한 마음으로 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무슨 보기 좋은 말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말은 그렇게 탄생한 말이 아닙니다. 위기감 때문에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장 기후 위기에 대응에 적극적인 지역입니다. 왜요? 저 말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원의 위기, 생태계의 위기 이걸 경험했기 때문이거든요. 더 이상은 그 위기를 우리가 맞이해서는 안 된다. 다시 역으로 흘러가야 된다. 엔트로피의 법칙을 반항해서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가 우리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가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발전, 개발, 이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미래 세대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현 세대가 그 다음입니다. 그걸 자각했던 것이죠, 유럽은. 왜요? 미래 세대가 지탱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현 세대의 우리의 무분별한, 무방비한 그 개발 행위 때문입니다. 그 개발 행위의 모든 영역에 다 뭐가 쓰이고 있습니까? 자원이 쓰이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자원요? 화석열, 그리고 희귀 광물들, 나무, 물,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 때문에 생겨난 결과들인 것이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위기감 없이 저 말을 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기감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계획에 적어도 저 지속가능 발전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저 말이 이제 보편화돼 버렸습니다.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을 뒤집어야 합니다. 뭐로요? 지탱 가능 발전이라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탱 가능 발전. 한 번 더 해볼까요? 지탱 가능 발전. 그렇습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 지자체를 책임지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자체를 운영하실 때 저 지탱 가능 발전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절박하게 계획해 주십시오. 절박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박한 사람이 우물을 파고 절박한 사람이 먼저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의 시작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유럽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 지탱 가능 발전의 시작이 어디 아십니까? 유럽입니다. 왜요? 그들이 가장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우리 자손들에게 이 세상을 이렇게 파괴된 상태로, 앞으로 더 파괴될 상태로 물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예전 유럽이 했던 그 산업화의 시기가 우리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산업화의 끝자락에 우리도 이미 와 있고 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에 저 청주 무신천이 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멀쩡했거든요. 대학교 가서 이제 청주에 와서 부모님 뵈러 오면 무심천이 이제 냄새가 나고 더 이상 가서 발을 담글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거든요. 지금은 조금 낫습니다. 이제 2급수에서 1급수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예, 환경 문제에 절박했기 때문이죠. 그거 해결하려고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종말 처리장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이 생활 하수를 다 그쪽으로 가져간 것이죠. 거기서 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용수, 빗물과 대처 모해물 이거 일부를 이제 가져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시스템이 나름 의미 있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생활 하수를 한 곳으로 모아서 거기서 처리하고 처리된 것이 3, 4흡수 되거든요. 다시 방류합니다. 하천으로 다시 돌려보내고요.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생활하는 그 생활의 시스템들을 바꾸어서 오염이 덜 되도록 그리고 물을 덜 배출하도록 하는 그 문제의식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더 절박한 마음의 그 표식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의 행위의 표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박하다면 우린 조금 더 다른 태도를 취하겠죠.
비상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만일에 우리가 지금 비상시기가 아니라면 저렇게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이런 말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상시기라고 인지하고 그리고 비상시기라고 대부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린 비상시기가 맞습니까? 저희 학생들하고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눈 감고 손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절반도 안 되는 학생들이 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못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못 느낀다. 그런데 조금씩 예, 강도가 지금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개구리를 이 호스에 넣어서 조금씩 끓이면 얘가 적당할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예, 그 순간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 개구리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저희 대부분이다. 에이 뭐 지금 좀 괜찮지 않을까? 내일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을 우리 내면에 대부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박하게 정책을 수행하지 않고 예, 한 걸음 조금만 더 다른 방향으로 가보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보고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 정책의 방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미미합니다. 정말로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것이 맞나? 기후위기를 정말 이야기하는 게 맞나? 자원의 위기를 얘기하는 것이 맞나? 할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의 이 정책 방향도 그렇고 지자체의 정책 방향도 그렇습니다. 제가 허튼 소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의 기후위기 적응계획,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계획을 여러 차례 수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관련 어느 지자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의 행태와 그리고 또 지자체에 계신 여러 그 높은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의 태도를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나 표피적이고 그렇습니다. 기후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에 닥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에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서 유럽은 이미 이 탄소 중립 도시에 2030년에 이미 탄소 중립에 도달한 도시도 꽤 있습니다. 왜요? 피난을 노력을 했기 때문이죠. 그 절박함에 피난을 노력을 했기 때문에 모든 부문에서 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지금 이렇게 바꿨습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를 발전해야 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돼. 당연히 나아져야 되죠. 어떻게 나아져야 될까요? 어떻게 경제를 성장해야 될까요? 그때 그 질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희귀한 자원을 다시 쓰고 또 다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화석연료를 가능하면 적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위기에 도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 즉 우리 충청북도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2005년도, 2006년도 계획을 세우고요. 2007, 2008년도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질 때 충청북도에서 저에게 계획을 의뢰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탄소 중립 도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6년도에요. 20년 전입니다. 그 계획이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냥 캐비넷에 창고에 처분해버리고 탄소 중립과 약간 관계 있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세운 계획이 만일에 충청북도의 관계자나 그리고 그 당시 혁신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부의 관계자들에게 절박함으로 느껴졌다면 혁신도시의 모습은 지금 달라졌을 겁니다. 청주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네. 자제해 줘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쉽습니다. 왜요? 얼른 하셔야죠. 자세하게 해주세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너무 공개적인 자리라서 그리고 연관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좀 큰 얘기를 통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나중에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이 긴 이유는 이 근본적인 문제 인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공유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 제목만 보고도 여러분 긴박감이 느껴지시면 좋겠어요. 탄소 중립 도시는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가능하면 적게 줄이고 그리고 또 배출된 탄소를 가능하면 많이 흡수해서 이 탄소 중립의 레벨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국가 또는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정했거든요.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얘기합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쓰게 되잖아요. 기준선이 어디일까요? 기준선이 어디일까요? 그걸 영어로는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베이스라인이 어디일까요? 저 유럽에서는 1990년 또는 1998년, 97년 이렇게 막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몇 년도일까요? 2020년? 예, 근접합니다. 2018년. 그러니까 저 유럽의 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20년이나 더 많이 배출된 탄소를 기준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웠다는 거죠. 그걸 NDC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감축 목표가 2030년, 2040년, 2050년 이렇게 되는데 2050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하게 탄소 중립을 선언했어요. 2050년도에 2018년도까지 내려와서 여기에 맞춰서 이산탄소 배출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2018년도가 기준입니다. 거기까지 내려와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중립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중립. 배출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출을 하긴 하되 2018년도 수준에서 중립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배출과 흡수 이거를 맞춰보니 2018년도 수준까지 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국제적인 수준으로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맞추겠어. 이게 그겁니다. 근데 이때 엄청난 반향이 일어났어요. 문재인 대통령 진짜 장난 아니구나. 어떻게 현실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누가 가장 많이 반발했을까요? 기업. 예, 기업들이 반발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 그런데 유럽의 기업들은 이미 저기에 다다라고 있거든요. 스스로 감축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걸 배워오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에너지의 효율성, 자원의 효율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지금 안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말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적당한 시기에 가면 넘기겠습니다. 제 말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5년도이지 않습니까? 2030년도 목표에 너무나 많이 미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 제일 중요한데 에너지 전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73%가 에너지 소비에 있습니다. 73%. 저 에너지는 뭡니까? 화석 에너지. 화석 연료가 대부분 다 되겠죠. 석유, 석탄, 그리고 LNG. 우리가 지금 집에서 쓰고 계시는 도시가스. 그게 LNG거든요. 그게 NG라고 할 수 있겠죠. 천연가스.
그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어디서는 나무를 좀 떼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예. 그리고 농림토지, 산업, 폐기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체가 여럿이지 않겠습니까? 도시에서, 특히 도시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도시라는 말을 꼭 넣고 싶어요. 도시에서. 농촌은요, 저 에너지의 균형을 잡으면 오히려 농촌은 탄소를 많이 잡는 곳이에요. 에너지 소비가 도시에 비하면 턱없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의 주범은 어디일까요? 도시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그 당원 여러분들이 이제 관장하고 계시는 그 지역이 대부분 다 도회, 읍내 이런 데시겠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괴산 같은 곳은 이 산림 면적이 훨씬 더 넓은 곳이겠죠.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단양, 괴산, 제천, 이런 산림이 좀 있는 데들은 그나마 이 온실가스 배출이 조금 다른 데보다는 덜하고, 도회 지역은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심각한 수준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어디 부분에서? 에너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화석에너지에서 어디로 전환해야 될까요? 재생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와 신에너지. 신재생에는 신과 재생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신에너지. 신에너지는 뭘까요? 네, 수소.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거쳐서 뭔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신에너지라고 합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사람의 손이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에너지가 우리 지구에서 생산한 게 아니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들이겠죠. 그리고 지구에서 이 인력을, 만유 인력을 통해서 또는 달과 지구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힘을 가미해서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재생 가능하다 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태양, 바람, 조력, 지열, 대략 이런 것들이겠죠. 이걸 활용해서 가능하면 화석 연료를 떼지 않게 하자는 것이죠. 운송할 때도 마찬가지. 최근에 뭐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까? 차량의 대신 화석 연료를 활용하는 차량 대신 수소전기차 또는 그냥 전기차 이런 것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는 어디서 올까요? 핵발전.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핵발전. 원래대로 한다면 재생 가능 에너지로 발전한 그 전기로 전기차를 운영하고, 전기 셔틀을 운영하고, 또 UAM이라고 앞으로 돌아다니겠죠. 그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우리 흔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 또는 두 명이 타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나는, 그게 이미 지금 시도되고 있고요. 이미 그런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되는 전기를 어디서 어떻게 가져올 것입니까? 지금 AI 시대에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다중 대형 언어 모델, LLM, 또는 이제 앞으로 로봇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면 거기에 사용되게 될 에너지, 이게 다 전기지 않습니까? 배터리. 그러면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 전기가 어디서 와요? 여기가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기 거의 대부분이 석탄과 원자력에서 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은 10%가 안 됩니다. 너무나 처참합니다. 유럽의 여러 도시들은 이미 재생 가능 에너지 80%, 90%, 제가 아는 곳이 말메라고 하는 곳은 100%가 넘어섰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로 도시를 운영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충격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가 10%도 안 된다고요. 말만 많이 떠들었지 원자력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지금 쓰는 전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가서 석탄 에너지나 원자력으로 쓰고 만들어진 그 전기를 쓰고 있다고요.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뒤에 가서 다르고. 그래서 오죽하면 그냥 조그만 집 하나 짓고 거기다가 재생 가능 에너지랑 뭐 이거 해가지고 에너지 자립된 집을 짓고 살고 싶어요. 너무나
허황된 망상이죠. 저희는. 근데 오죽하면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의 현상, 우리의 현실은 저 지탱 가능엔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에너지 측면에서. 근데 그 에너지가 온실가스 배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지자체의 장들이 되시고 해서 전략을 세우고 정책을 세우신다면 무엇을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탱 가능 발전이 되려면, 기후의 위기에 대응하려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에너지가 먼저입니다. 어떤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가 먼저입니다. 신은 그 다음일 것 같아요. 재생 가능 에너지가 먼저입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재생 가능 에너지가 뭘까요?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근데 그 태양광 에너지의 보급도 너무나 처참합니다. 기껏해야 어디에 지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어디 하고 있습니까? 지붕의 일부, 그리고요 주차장 또 별로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게 제가 중부 신도시 할 때 그때 제안했던 내용인데 이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기법들도 여러 가지가 나중에 혹시 정책을 세우시거나 전략을 세우실 때 제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십시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030년 NDC를 달성할 때 이렇게 태양광을 활용해서 지붕형, 벽면형, 그리고 방음벽, 창호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같이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보면 2030년도에 이게 이제 국가 NDC가 있었고요. 광주는 2030년도에 만일에 광주에 있는 공동주택의 50%를 벽면과 지붕과 창호에 태양광 패널을 붙이면 광주의 2030년도 온실가스 감축량의 150% 이상 달성하셨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지금 놀라셔야 돼요. 놀라셨죠? 150%를 달성하셨어요. 태양광 패널만 붙이면 그것도 50%만 하고 공동주택 면적에 이걸 제가 전국으로 확산하면 2050년도에 2억 9,100만 톤 저게 2030년이나 2050년 2억 9,100만 톤이 태양광 패널로 덮이면 할 수 있는 건데 2050년도 목표에 약 46%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필요한 에너지의 46%를 태양광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고 조금 더 높이 잡으면 약 60% 정도를 태양광 패널로 우리나라 전체의 에너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대통령실에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리백 재생가능 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할 때 그때 태양광 패널을 공장의 외벽에 지붕에 다 붙였을 때 그때 광주는 사실 석유화산 때문에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해보니까 여전히 2030년도가 되면 그 산업단지들이 필요로 하는 전기의 100% 이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충북 지역으로 와볼 거예요. 충북 지역에 뭐 석유화단지가 있습니까?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전기 좀 쓰는 하이닉스. 이게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요 그렇게 전기를 많이 쓰진 못해요. 그래서 각각 우리 가정에 저도 공동주택만 먼저 생각하자는 것이죠. 한국은
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해요. 아파트를 이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가 우리의 미래 세대를 먹여줄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파트의 벽면에 그리고 지붕에 창호에 이 태양광 패널만 붙여도 그 아파트에서 쓰고 남고요. 그리고 이익이 생깁니다. 신안에 지금 태양광 발전이 이렇게 염전이나 뭐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신안이 유명한 건 뭐예요? 신안 태양광 발전 유명한 건 뭐예요? 태양광 연금입니다. 그래서 기업하고 주민들이 함께 이 태양광 발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은 모델은 기업이 다 하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이제 동의해주고 수용성이 높아져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대부분 다 노령 인구가 많거든요. 그 노령 인구의 노령연금 형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는 그걸 우리 도시 지역에서 아파트 지역에다가 주민과 기업이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고 태양광 에너지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일정 부분 국가가 융자를 해주고 하는 그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아파트 단지에서 쓰고 있는 그 지금 쓰는 그 전기비를 이미 넘고, 그리고 이걸 일정 부분 팔아서 연금으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태양광의 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또 태양광 패널의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제 막 30%에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5, 20, 20%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금은 30%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기술이 좋아졌어요. 그 얘기는 이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우리의 에너지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이 공동주택의 문화가 우리나라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할까요? 블록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들을 모여가지고 블록형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이런 데 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단지에 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될 수 있고 맞죠? 또 단지 집뿐 아닙니다. 교통으로 가면 주차장은 이미 되어 있죠. 우리 고속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도로화율이 전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이제 옛날에 그렇지 않았는데,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저는 이 승용차의 의존도를 높이는데 사용되어서 화석에너지를 더 많이 쓰겠다는 생각 때문에 좀 반감이 있습니다만, 그 도로에 방음벽들을 설치될 것이고 그 방음벽에 태양광 패널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로 공공에 쓰고 있는 그 전기를 다 발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드라이잠 운동장이 있는데요. 공공 운동장이죠. 거기에 지붕에다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동 투자를 했어요. 그게 최초의 모델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 당시에는 독일 정부에서 높은 비율로 이 전기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공동 투자를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형태로 배당을 받고 하는 방식이 이루어졌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수준이 높아졌고 방향만 정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를 보니까 약 50조 정도면 거의 다 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50조를 순수하게 정부가 내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태양광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태양광 패널 제조에 진심이고 그리고 비율도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 또 태양광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기반 산업들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럼 세계적인 수준으로 중국을 넘나드는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이 산업이 늘어날 것입니다. 성장할 것입니다. 그럼 이게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겠죠. 지금은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수 시장이 만일에 이 50조,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정부 돈이 그 중에 한 10분의 1만 들어온다면 앞으로 5년 동안 5조, 뭐 특별 지역을 선정해서 그럼 충청북도가 그 시범 대상 지역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저는 조금 더 노력해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이게 너무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주거단지와 그리고 산업단지 이 큰 영역에 태양광 패널을 전적으로 붙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광주의 그 첨단 3산단에 자문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 도시 때문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이 너무나 쉬운 계산이거든요. 저희 연구실에서 이미 다 계산을 해본다 끝냈고요. 근데 광주 첨단 3산단에 그때 광주 경제자유구역인가 거기에 공무원들이 와서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 제가 자문하러 갔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광주 첨단 3산단에 들어오는 그 기업들의 지붕과 벽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그리고 계산해보니 광주 첨단 3산단이 앞으로 사용하게 될 에너지의 몇 %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0%? 120%? 네. 거의 산업단지입니다. 가정인 경우에는 이미 넘어서고요. 산업단지예요. 67%. 태양광 쏠리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다 화석에너지에서 원자력에서 왔던 전기만 썼거든요. 근데 그 전남 지역은 풍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 송전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 부분을 해결한다면 그 송전, 풍력과 태양광으로 100%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광주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충북은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의 경우에만 만일에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60%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변 지역에서 생산하는 게 남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 단지에서 자기들이 쓰는 것을 쓰고 남아서 팔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나 좀 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으로 만일에 우리가 이전한다면 재생가능 에너지 100%의 산업단지가 달성되지 않겠습니까? 지열도 활용합니다. 지금 경기도 광주에 고덕 그 아파트 온비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새롭게 아파트 설계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벽면과 창호와 그리고 지열, 태양광을 붙이고 지열을 활용합니다. 상당히 에너지 자립률이 높아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벽면이 많이 비었어요. 모양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서울에너지공사에 제가 보니까 서울에너지공사는 벽면 전체를 태양광 패널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지붕하고 거기는 거의 에너지 자립에 도달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이런 예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기후 위기에 특히 화석 에너지부터의 자립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태양광 패널의 진심이 됩니다. 태양광을 어떻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설치하고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는 것뿐 아니라 그 태양광 때문에 우리의 노년이 일정 부분 행복해지는 그런 경제적인 모델을 달성할 수 있겠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농촌에서도 마찬가지 도시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정 부분 우리 마을들이 모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들이 블록형이 돼가지고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파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자립을 하는 것이죠.
이게 고덕의 온디체. 예. 여기 보시면 태양광 패널이 붙어있죠. 이렇게 모양이 사납지 않지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고상하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예, 이게 태양광 패널이 붙어져 있는 이 벽면이 태양광 패널이 붙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막 들어온 겁니다. 아, 저는 20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약간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옆에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제안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완전 정남향이 아니라 남동, 정남, 남서까지. 그래서 태양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 궤적 전체를 활용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정남이 가장 효율이 높겠죠. 그렇지만 남동과 남서도 상당 분량 그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붙이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여기는 그 개념이 좀 사라져 있습니다. 만일에 여기를 딱 붙인다면 거의 에너지 자립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미 에너지 자립을 넘어서서 팔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주거단지에서는 그럴 겁니다. 그럼 산업단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는 에너지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60%, 70% 사이까지 재생가능이 가능하겠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가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거단지를 제외하면 나머지 공간들에서 어떻게 재생가능 에너지 100%에 또는 에너지 자립의 100%로 갈 수 있을까요? 재생가능 에너지가 혹이 아니라 할지라도 첫 번째는 유기성 폐자원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유기성 폐자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생활하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이걸 되게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냄새나고 가능한 건 멀리하고 싶고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단지도 옆에서 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산업단지와 우리 지역사회가 통일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환경정책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생지 처리의 원칙. 두 번째, 오염 원인자 책임의 원칙.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발생지 책임의 원칙. 발생자 책임의 원칙. 발생자도 오염 원인자일 수 있겠죠. 두 개가 통합되고 있긴 하지만 오염 원인자 책임의 원칙. 이 두 가지를 우리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절박함에서 나오면 여기로 갈 수 있습니다. 지탱 가능성을 생각하면 이것을 자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나오는 사용 후 자원들을 우리가 쓰레기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쓰레기가 있을까요?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자연 생태계에는 쓰레기가 없습니다. 자연 생태계에서 혹시 쓰레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때문에 쓰레기가 없겠죠? 우리 자연 생태계에 산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산에 나는 냄새가 어떻습니까? 향기롭죠. 그래서 산에 가는 것이죠. 산에서 만약에 냄새가 나고 뭐 그러면 누가 굳이 산에 가겠습니까? 산에서는 냄새가 안 나요. 누가 처리해 주기 때문이겠죠. 예, 그게 뭡니까? 미생물들, 토양 미생물, 또 수중에 살고 있는 미생물. 그 미생물들이 우리의 이 순환 체계를 완성시켜줍니다. 그래서 자연계에는 쓰레기가 없습니다. 쓰레기라는 말을 붙이면 자연 생태계를 굉장히 우리가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 세상에서 나오는 그 속칭 사용 후 물질들을 우리는 왜 쓰레기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우리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속칭 음식물 쓰레기를 이게 돈이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죠. 또 요즘 페트병이 대부분 다
레이블이 붙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떼줘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떼야 가져가요. 근데 저는 열심히 뗍니다 진짜. 근데 몇몇 그 음식 그 음료 회사들이 이 라벨을 안 붙이고 나오는 데가 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요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데가 더 많아요. 근데 그게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분녀애들이 이걸 돈 주고 팔아요. 종이도 팔고 다 팔거든요. 공짜가 아니에요. 가져가는 사람들이 돈 주고 가져가거든요. 근데 어떤 건 안 가져가려고 해요. 왜? 돈이 안 되니까 안 가져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이 우리가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또는 생활 쓰레기, 비닐, 또 폐플라스틱 얘네들이 돈이 된다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만일에 환경 문제가 좀 거의 없고 이걸 팔거나 아니면 그걸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소화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건 절박한 데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에너지가 거의 없는 나라에서 모두 다 수입해 와야 되는 우리나라에서 이 절박함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여유로워요. 우리가 진짜 너무 여유로워요. 자원을 내는 게 너무 여유로워요. 저는 그 쓰레기를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쓰레기는 말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 재생가능 자원.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재생가능 자원. 자원이라고 생각하자. 자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유기성 폐자원. 가축분유 얘기입니다. 저는 이 모델을 부기면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기면이 청주 지역에서 가장 열악한 곳입니다. 거기에 세 개의 큰 이 쓰레기 소각장이, 민간 쓰레기 소각장이 있고, 그리고 축산 업자들, 축산 농가가 청주 지역에서 가장 많은 곳 중에 속합니다. 오창도 있고, 증평도 있고, 그리고 부기도 있습니다. 근데 부기면이 굉장히 집적되어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너무나 생활의 질이, 삶의 질이, 만족도가 너무 낮아요. 저희 대학원생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학생을 만나고 우리 가축분유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 순환경제 개념도 얘기했고 했더니 이미 그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가축분유 특히 이 소에서 나오는 축분, 우분의 경우는 대부분 다 그 무사의 빨개를 쓰고 있고요. 자가 처리가 원칙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돈분은 그렇지 않아요. 돈분은 냄새가 워낙 나니까 자가 처리를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무분은 돈분에 비해서 조금 냄새가 좀 덜 하거든요. 그렇지만 냄새가 사실 심한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 우분은 자가 처리가 원칙이에요. 자가 처리가 뭔가요? 그 생산 농가가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라는 겁니다. 어디에? 그래서 허가 내실 때 그 처리할 수 있는 밭이 있는지, 논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적정 면적이 있으면 허가를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오면 다 거기다 갖다 버리라는 얘기죠. 네, 그게 자가 처리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갖다 버립니다. 전체 농가 중에 1%도 안 되는 농가가 이게 좀 부족하니까 위탁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지금은요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1.5m씩만 쌓이기 시작합니다. 비만 오면 다 쓸려 내려가는 거죠. 이제 강으로. 미호강이 왜 저렇게 더러워지겠습니까? 얘네들 때문입니다. 다른 게 원인이 아니에요. 생활하시는 전부 다 지금은 정말 처리장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얘가 바로 오염원입니다. 이 오염원을 처리하면 미호강 깨끗해집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돈이 되게 만들어야죠. 어떻게 돈이 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우분을 바로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가수분해라는 기술을 통해서. 가수분해. 약 200도, 250도 정도의 20바 정도의 압력으로 이걸 해결합니다. 돌립니다. 그러면 이 뜨거워진 수증기가 이 각각의 이 요소들을 물질들을 분해합니다. 정말 고운 가루가 돼서 나옵니다. 냄새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역하지 않아요. 굉장히 고소해요. 그리고 아주 고운 분말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바이오차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자체가 이미 말리면 이걸 가져다가 퇴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에너지 화학도 부가가치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열분해라는 걸 거칩니다. 열분해는 산소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중고온으로 얘를 분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C가 탄소가 많이 모여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합성가스가 생깁니다. 탄소를 포함한 합성가스가 생깁니다. 얘를 연소하면 이제 에너지를 발생시키겠죠. 근데 여기서 수소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개질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개질을 통하면 수소가 나오게 되고 그 수소로 연료전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연료전지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금 생소하겠지만 수소 연료전지 발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수소가 원료가 돼서 발전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면 거기서 열이 나오고요. 그래서 한 거의 7, 80도, 거의 100도에 가까운 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온수죠. 그 온수를 또 활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너무나 문제거리였던 것이 이제 에너지가 되고 돈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하느냐?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여기 운반 수거 그리고 일정 부분 사업에 또 투자하고 참여할 수도 있겠죠. 예전에는 5톤짜리의 기계가 있었는데 지금 1톤짜리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 30가구가 모여있는 그 블록 단위로 가서 거기서 현지에서 바로 매일마다 얘를 가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6개월, 1년 동안 쌓여있던 그 분뇨들이 이제 털이 돌아오겠지만 거의 3, 4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얘가 가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화하는 공장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북이면에는 북이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땅을 파는 단계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북이 산업단지를 에너지를 공급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북이 산업단지를 그와 연결된 산업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여기에 AI, IoT 이런 그 기술들이 들어와서 정말 이 에너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기업도 훨씬 더 쓰레기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니까요. 생산 비용이 엄청나게 싸지고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에너지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두 번째는 동해등이라고 하는 곤충입니다. 혹시 동해등이라는 곤충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으십니까? 연분을 처리를 잘하는 벌레라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예? 어느 분이십니까? 아, 예. 염분도 잘 처리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동해등에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음식물 쓰레기를 약간 건조시킨 다음에 동해등에를 그 음식물 쓰레기에 넣으면 음식물을 먹는 게 그러니까 누에처럼 음식물을 섭취를 해서 누에곤치처럼 커요. 그럼 그게 고단백 그 사료로 또 활용할 수 있어요. 네. 그래 그거를 우리 지역에 뭐 증평 지역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공주라든지 네. 타 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제가 수정하고 싶은 것이 음식물을 굉장히 곱게 갈아서 수분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잘 흡입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동해등에게 먹이면 동해등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랍니다. 거의 2주가 그 순환 주기입니다. 네. 그리고 펫사료 또는 양어장 사료로 이게 많이 쓰여지게 돼요. 이걸 제가 왜 얘기할까요?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버리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속칭 음식물 재생전, 음식물을 먹고 난 잔재물을 아파트 단지에서 직접 해결하는 겁니다.
이제 아파트 단지에 지하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데는 아직 지하가 없지만 재건축 재개발하면 지하가 생기거든요. 그 지하를 다 주차장 공간으로 쓰고 말아요. 너무 아깝죠. 여기 이게 생산 공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음식물 잔재물을 동해등해를 활용해서 사업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음식물 잔재물이 조금 부식되거나 부패되거나 하면 냄새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우리가 먹었던 그 음식물을 내놓고 신선한 상태로 내놔서 이걸 갈아가지고 바로 동해등에게 준다면 무슨 분쇄가 되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렇죠? 네. 우리의 고정관념이 그러니까 경험 때문에 나온 것인데 우리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경험은 나쁩니다. 좋지 않아요. 냄새가 고약하고 가까이 있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얘를 모아가지고 멀리 보내는 거죠. 청주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1년에 거의 1,000억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있고요. 그거 운반 수거 비용이 있고요. 이걸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또는 블록 단위로 그 주거 지역에서 해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용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제가 동해등에 관련된 경험을 이제 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주 좋은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회사가 굉장히 진심이에요. 동해등. 그래서 기계도 스스로 만들고 지금 제주도에 금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실제 현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 잔재물을 거기서 처리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선진 사례입니다. 이걸 아파트 단지에 넣자는 거죠. 제가 서울시의 관계자를 만나서 이걸 얘기했더니 데이터를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에 학교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식당에서 나오는 잔재물들을 모아서 제가 직접 처리해봤습니다. 겨울이 문제입니다. 겨울 때문에 못 가고 다시 원산들을 돌렸는데 해보니 겨울을 제외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게 기술이 그렇게 많이 진보되지 못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좁은 면적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만일에 한 500세대 또는 1000세대, 1500세대 정도가 되는 아파트에는 한 몇 대 정도를 지하에다가 방을 만들고 얘는 따뜻하기만 하면 잘 자랍니다. 동남아에 지금 인도네시아에 수출 중에 있습니다. 수출하고 있고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제가 200세대가 300세대를 놓고 생각했을 때 1년에 약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수익이 공동 기금이 생기는 거예요. 만일에 이거 아파트 단지 전체를 놓고 한 1,000세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수익이 나름 상당하겠죠. 그러니까 버려지는 것, 우리가 별로 관심 쓰지 않았던 것, 이걸 직접 발생지에서 처리하고 오염 원인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면 우리의 이 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이걸로 여러분 한번 파급 효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 사료 이거 동물들 잡아서 하고 또는 곡식하고 해가지고 하고. 근데 얘가 그 사료 보조제가 돼가지고 단백질 보충제가 됩니다.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얘로만도 충분합니다. 사료계의 혁명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공공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 공공비용을 다른 곳에다 쓸 수 있게 되겠죠. 복지에 쓸 수 있거나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청주 시민들의 또는 제천 시민들의 충북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만일에 이게 확산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에 음식물 잔재물 처리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게 넣지가 않았는데 저희 학생하고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된다. 독일, 스웨덴에 프레덴스가데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약 100호 정도 되는 이 아파트 단지인데요. 거기에 그 루브르 박물관의 앞에 가보면 뭐라 그러나 피라미드형 그 유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게 장식인데 그 프로데스가드 그 아파트 단지는 그게 장식이 아니고 온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또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 용수 이거를 다 모아서 그 아래에서 처리하는 일종의 온실 효과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를 하게 됩니다.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서 이 화장실 용수나 생활 용수가 깨끗하게 바뀌어서 다시 아파트 단지에서 사용하는 화장실 용수를 다시 가거나 정원 용수를 다시 가는 거죠. 먹는 물로 가는 그리고 여기서 메탄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메탄을 활용해서 또 에너지도 갈 수 있고 이제까지 우리는 생활하수나 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이 폐수를 대부분 다 밖으로 뽑아가지고 다 밖에서 다 처리했거든요. 그것이 공공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처리하는 곳들이 또 따로 있고요. 근데 이건 거기서 이미 20년 전에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아파트 단지를 계획할 때 한 달 생활하수 정말 처리장의 그 용량이 계속 부족한 상태가 되는데 이걸 이제 용량을 우리가 줄일 수 있게 되고 실제로 우리 아파트 단지의 에너지 자립 이게 주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이 아니고 실제로 해보자는 겁니다. 실제로 절박하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냄새 아까 제가 축산분뇨 해결하는데 냄새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페데스달에도 그 냄새가 상당 부분 사라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미 밀폐된 상황이고 그래서 그게 에너지로 바뀌고 거기서 온실도 운영하고 하니까 아이들 교육에도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자원을 최대한 낭비하지 않고 모두 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갑니다. 또 하나는 LNG입니다. 저 LNG는 L자가 액체라는 뜻입니다. NG가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파트 단지 각 가정에서 쓰고 있는 도시가스가 저 LNG에서 L자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LNG라고 해서 그냥 LNG가 돼버렸는데 사실 LNG는 산지에서 저 천연가스를 가지고 오기가 부피가 가스가 되면 너무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걸 산지에서 가지고 오기 위해서 굉장히 밀도를 낮추고 그리고 압축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탱크로리를 가지고 옵니다. LNG 유조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운반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 LNG 유조선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는 액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액화된 상태로 가지고 와서 해안에서 그 LNG 기지들이 있습니다. 평택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서해안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령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운영하는 게 그 민간에서 하는 것인데 그 LNG 유조선이 와서 얘를 LNG를 이제 기화시키게 되거든요. 기화할 때 LNG가 가지고 있던 잠열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62도입니다. 몇 도요? 마이너스 162도. 마이너스 162도가 잘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그 바다에서 우리가 참치 잡으면 참치를 바로 냉동하거든요. 그때 그 냉동이 초저온 급속 냉동입니다. 질산을 활용해서 합니다. 그때가 마이너스 70도에서 80도 정도. 그거보다 훨씬 더 이 냉열이 차가운 거죠. 그 냉열을 이제 바닷가에서 기화시키면서 다 버립니다. 어디로 버릴까요? 바다로 버립니다. 바다 생태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서해안에는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이 석탄화력 발전소도 있고 또 이 LNG를 기화하는 그 기화하는 그 뭐라고 해요? 장소? 이럴 수도 있겠죠.
예, 그게 다 서해안에 있습니다. 서해안의 바다가 너무나 황폐해지는 것이죠. 예. 지금 뭐 원자력 발전이나 석탄력 발전, 석탄력 발전은 이제 좀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적어도 이 LNG를 기화하는 그 시설을 거기서 하지 말고 육지로 가져오자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마이너스 162도의 그 냉열을 육지로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가져올까요? 파이프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는 파이프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차로 가져옵니다. 탱크로리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 탱크로리로 가져오는 겁니다. 네, 그 탱크로리를 갖고 와서 육지에서 기화시킵니다. 그러면 그 기화될 때의 그 냉열을 어디다 쓸까요? 냉장고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에어컨. 사실 에어컨하고 그 냉동은요, 마이너스 20도에서 30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160도라니까요. 기화하면 마이너스 100도에서 120도에서 100도부터 쓸 수 있습니다. 네, 초저온 급속 동결. 마이너스 60도에서 70도. 아까 그 참치 만드는 거 같이. 우리 육지에서는 수산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특히 충북은 고기 또는 부산물들, 곡식 이런 거를 초저온 급속 동결을 하거나 초저온 동결 건조 이거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고기의 질이 원래 냉동하기 전 그 상태보다 고기의 질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냉동실에 우리가 고기를 넣으면 나중에 이걸 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흐물흐물해지죠. 네, 물도 나오고. 근데 이 초저온 급속 동결을 하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때 그 상태, 그거보다 좀 더 좋은 상태로 얘가 유지돼서 나옵니다. 식품 산업의 혁명입니다. 축산업의 혁명입니다. 이게 바다에서 버려지던 냉열을 육지로 가져올 때 생기는 일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그 발상의 전환이 우리 에너지에 나름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 아니, 가져오게 될 겁니다. 이거를 제안했던 회사가 지금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경남 하동에 대성산단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막 지어지고 있는 산단인데요. 거기에 이 초저온 급속 동결 식품 산업을 하기 위해서 QSF라고 하는 그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LNG를 이제 탱크로리에 가져와서 기화시켜가지고 동결을 하고 그 완전히 기화가 다 끝나면 이제 천연가스, 즉 도시가스가 되는 겁니다. 그 천연가스를 대질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대질. 영어로 리포밍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질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수소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뽑아낸 수소로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축산 분뇨 가지고 나오는 그 바이오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도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할 수 있고 이 LNG를 기화시키고 남아서 계지를 통해서 여전히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성산단은 약 20메가와트를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진짜 우리 지역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핵심 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저 북이면에 100메가와트 정도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LNG의 냉열 100도씨부터 시작해서 초저온 파쇄라는 산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버리는 이 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그 타이어를 다시 쓰려면 잘게 부숴야 됩니다. 근데 그 부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이 그라인딩 하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작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100도씨에서 초저온 파쇄를 하면 정말로 기가 막히게 아주 작은 알갱이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뿐 아니고
아주 딱딱한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으로 쓸 수 있을 만한 나무들. 얘네들을 껍질이 딱딱한 것들을 초점 파쇄를 합니다. 갈대라든지 캐나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쇄를 해서 에너지로 또는 연료로 물질로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산업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에너지 비용이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의 경쟁력이 너무나 많이 높아지겠죠, 그죠? 30, 40% 또는 50% 이상씩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식품 산업이 그렇고요, 화재 산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면 냉방열, 즉 냉방열로 쓸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내려오게 되죠. 데이터 센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AI 시대에 너무나 이 중요한 인프라로서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의 냉방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그냥 이 기계들이 컴퓨터가 돌아가는 것들을 어떻게 시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충주 쪽에도 그런 게 들어가거든요. 왜요? 예, 이 심해 아주 물이 그 조금 깊은 데서 심해 열, 수중열이라고 해야 되나? 그 냉열이 있습니다. 그거 활용해가지고 약 마이너스까지 못 가죠. 근데 걔네를 활용해가지고 그나마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LNG의 냉열은 그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과정의 중간 단계에서 이 열을 활용하는 겁니다. 열이 계속 돌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프를 타고 계속 돌면서 이 에너지가 활용되는데 이때 데이터 센터가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거기서 활용하는 거죠. 활용하고 나온 에너지를 다시 냉열을 또 어디서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냉방은 제일 밑에 단계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쓰는 그 냉방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전기만 있어도 되긴 하는데 전기를 쓰지 않고 그냥 돌린다 할지라도 제일 낮은 수준에서 할 수 있고요. 사계절 겨울 스포츠타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우리 충북 눈이 없는 충북, 저 제천이나 좀 단양이나 이쪽은 조금 더 우리보다 눈이 많겠지만 이 중부지방 쪽에는 눈이 많지 않죠. 그리고 빙상을 타려면 겨울을 기다려서나 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 시설에 가서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정말 큰 겨울 스포츠타운 하나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중부권 최대의 아마 어뮤즈먼트 파크가 될 것입니다. 이거를 그동안 힘들었던 부기면에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지역 수익 사업. 이 정도 해야 그들이 이제까지 당했던 그 괴로움에 대한 혜택이 좀 될까요? 어떠십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거기만의 문제가 거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냉열과 아까 수소 연료전지 발전에서 나오는 온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 지역 5km, 한 10km 정도에 공짜로 거의 무상 냉방, 난방, 개성, 냉난방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LNG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LNG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화석연료가. 당연히 화석연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도시가스 쓰고 있는 게 그게 NG거든요. 그럼 도시가스 다 쓰지 말아야 되죠. 제 얘기가 맞습니까? 네. 도시가스 쓰고 있잖아요. 왜요? 다른 연료에 비해서 석탄보다 훨씬 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거든요. 그래서 나름 청정 에너지에 가깝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우리가 그래도 부담 없이 쓰고 있는 거죠. 몇 분이에요? 자, 저한테 7분만 더 주세요. 시간에 미리 여러분 7분은 안 돼도 더 쓸게요. 예, 진짜 빨리 하겠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올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역 사회에 LNG 터빈을 돌리는 LNG 발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지금 관세 협상을 할 때 천연가스
1,500억 달러를 수입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기회입니다. 저는 재생가능 에너지 100%로 가기 전 단계에 핵융합 발전이 성공하는 그 전 단계에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에너지 중에 하나가 LNG라고 생각합니다. NG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핵이 없으니까 천연가스 우리 조그맣게 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천연가스를 들여올 때 액체 상태로 들여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정말 절박하게 활용해야 된다. 그냥 태워버리지 말자. 냉열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안에서 버려지는 냉열을 다 입지로 가져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의 산업에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수소 연료제 발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 중에 하나가 온열인데 그 온열을 활용해서 그 옆에 큰 스마트팜을 하나 하는 겁니다. 그 스마트팜에 아주 고품질 고가의 식품을 생산하는 것이죠. 거기서 일례로 지금 안동에서 하고 있는 대마 그러면 기분이 안 좋으시죠? 근데 대마가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약용으로서는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CBD 오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한번 가서 찾아보십시오. CBD 대문자로 CBD 오일이 이 대마에서 나오는 기름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통증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청주시가 또는 단양군이 제천시가 지자체에서 이걸 하겠다고 마음먹고 진지하게 덤벼들면 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에서 이미 규제 완화의 실험을 거의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대마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대형 스마트팜에서 이 대마를 키우는 겁니다. 아주 값싸게. 이 온열을 활용하는 겁니다. 버려지는 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없겠죠. 조금 받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천연가스를 개질하는 과정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청정수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는 사람들은. 왜? 그거 청정이 아니야.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그거 온실가스 배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런데 그걸 포집해서 이산화탄소를 스마트팜에 먹이로 주는 겁니다. 탄소동화작용 아시죠? 그 탄소동화작용에 먹이로 주는 거죠. 이렇게 100% 이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원료로 쓰고 온열도 쓰고 그리고 이것으로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킵니다. CBD 오일을 만드는 그 회사가 제약회사가 끔찍한 회사가 이제 들어오겠죠. 그와 연관된 산업들이 들어오겠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저 지역에 있는 축산분뇨와 LNG와 그리고 각각 우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폐자원들을 다 활용한다. 나머지 그 한 30%에서 40% 정도의 빈 공간 이거를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재생가능 에너지가 아니라 청정 연료로, 즉 LNG를 활용한 청정 연료로 중간 20년을 우리 채울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2050년도에 핵융합 발전이 일정 부분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핵융합 발전의 핵심 기술을 우리나라 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소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 탄소 중립 시대에 최첨단에 설 수 있다. 이 모델을 갖는다. 이 모델을 우리가 해결한다. 이걸 우리 지자체에서 소화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도시는 대부분 승용차 중심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승용차가 거의 대부분 다 화석연료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차 타고도 그렇게 꺼림직하지 않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절박함을 생각한다면 우린 화석연료로 타는 그 차에 대해서 거부해야 된다고. 가능하면 도시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수가 줄어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 데이타임에 또는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차가 많이 다니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냐. 청주시에 제가 2010년도에 녹색 수도 기본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
그때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자전거의 활용입니다. 자전거가 도로에 들어서는 순간 한 차선 약 반차선을 내줘야 되거든요. 60cm 정도 내줘야 됩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차로에 자전거 차선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차로에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말해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차도에. 인도 말고요. 예.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살인행위입니다. 인도에 자전거 절대 다니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모하셔야 돼요. 어르신들이 자전거에 치여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자전거 때문에 생기는 사고가 많습니다. 저희 아들이 자전거 사고를 한번 내가지고 할머니를 쳤어요. 와, 저희 아들 진짜 중독돼 되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도 할머니가 일어나셨고 뇌에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진짜 생각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보도가 아니라 차도에 가야 된다. 유럽의 많은 도시들 제가 다녀왔는데요. 차도에 다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왜 우리는 그 자전거 도로를 보도해 놔야 됩니까? 운동해야 됩니다. 평일날 학교 가거나 또는 직장에 갈 때 가능하면 승용차를 타지 않고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탈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대중교통이 정시성이 확보되고 그리고 정속성이 있고 적어도 15분 또는 20분 내에 대중교통을 해서 끝낼게요. 이 얘기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쌓인 게 많아요. 진짜. 근데 희망이 막 생기니까 여기 지자체 장들이 되실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막 얘기하고 싶어요. 그동안에 20년 동안 쌓여있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 중에 한 지자체라도 이걸 실행하면 정말 좀 아주 쌍수를 들고 가서 환영하고 제 있는 걸 다 덮고 싶어요. 진짜. 아직 안 끝났어요. 자전거 도로가 차도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위험해요? 아니요. 위험하지 않아요. 제가 유럽에서 본 사례는 위험하지 않아요. 왜요?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히 엄격한 교육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고가 한번 나면 엄청난 책임을 물리거든요. 그러면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무시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요즘에 그 1인 PM 있지 않습니까? 전동 바이크. 이 전동 바이크가 문제입니다. 근데 자전거나 전동 바이크나 휠체어 이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도가 아닌 차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 차거든요. 다 차입니다. 왜 차가 보도에 갑니까? 그러면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이 반항할 겁니다. 차선이 하나 줄어가지고 통근 속도나 이 통행 속도가 줄어들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예전에 저희 학교에 계셨던 교수님하고 교통하는 교수님하고 다툰 적이 있습니다. 너 교통에 가서 쥐뿔도 모르는 놈이 자전거를 함부로 갖다 놓으려고 하냐. 교통 흐르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저는 당연히 사람들이 안 타게 되겠죠. 느린데 왜 타겠어요?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제가 느낀 겁니다. 자동차를 타면 도심까지 1시간이 걸려요. 자전거를 타면 도심까지 10분밖에 안 걸려요.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전거를 선택하시겠죠. 왜요? 사회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회적으로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자체장으로 나서는 분들도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합의가 안 돼서. 청주시에 제가 15년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자전거를 활성화하자고. 자전거 관련 담당 공무원을 늘려달라고. 자전거 팀이라도 만들어달라고. 15년이 흐른 지금도 자전거 담당 공무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전거만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또 합니다. 15년이 흘렀는데 하나도 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정말로 기후위기에 탄소 중립에